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이 저에게는 전부입니다. 차 한 대가 낯선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조용한 주택가를 벗어나 꽤 오래 달려온 길이었는데 이동식 씨와 아내 김순자 씨는 그제서야 창밖 풍경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나무 간판에는 노인 요양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건물 앞마당에서는 흰 가운을 입은 직원 2명이 이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들 이재훈은 운전석에 앉은 채 창문을 반쯤 내리며 뒷좌석을 돌아봤어요. 아버지, 어머니, 여기서 지내세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차 문이 열리고 짐 가방이 내려지고 아들의 차는 다시 시동이 걸렸습니다. 순자 씨는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손을 뻗었지만 이미 차는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뒤였어요. 그런데 아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요양원 주차장에 차가 들어서기 딱 1시간 전 이동식 씨가 낡은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재훈아, 오늘 어디 가는 거니? 차를 이렇게 큰 걸 가져왔네. 순자 씨가 현관문을 나서며 물었을 때 재훈은 이미 트렁크에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검은 여행 가방 2개였는데 보다 보니 그 안에는 부모님 옷가지와 세면도구가 가득 들어차 있었어요. 순자 씨는 그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이 밝은 목소리로 오늘 바람 좀 쐬러 가요. 어머니도 좋아하시잖아요. 라고 말하자 의심을 접었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 이동식 씨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재훈이 전날 밤 안방에서 아내와 오래 이야기를 나눴는데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지만 벽 너머로 단어들이 조각조각 들려왔습니다. 서류, 명예, 이번 달 안에. 이동식 씨는 모르는 척 누워 있었지만 눈은 천장을 향해 오래도록 열려 있었죠. 그런데도 부부는 차에 올랐습니다. 아들 내외가 직접 모시러 왔다는 것 자체가 오랜만의 일이었고 순자 씨는 오가며 어딘가 맛있는 걸 사 먹자는 생각에 설레기까지 했으니까요. 차는 서울 외곽을 한참 달렸습니다. 처음엔 익숙한 동네를 지나더니 어느새 낯선 도로로 접어들었고 주변 건물들도 점점 드문드문해졌어요. 순자 씨가 재훈아, 어디까지 가는 거야? 여기 어디쯤이야? 라고 물었을 때 재훈은 룸미러를 한번 힐끔 보고는 다 왔어요. 곧 도착해요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차가 멈춘 곳이 요양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처음엔 말을 잃었어요. 건물을 올려다보고 간판을 읽고 다시 아들 얼굴을 봤는데 그 짧은 순간 동안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살아온 아들이 그것도 아무런 사전 상의도 없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꺼낸다는 게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재훈아,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재훈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는 짐 가방을 보도블록 위에 내려놓으며 담담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여기가 더 편해요. 전문가들이 돌봐드리는 데고 시설도 좋아요. 제가 매달 비용도 낼 거예요. 이동식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선을 요양원 건물 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아들에게 돌렸다가 마지막에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그 얼굴에는 분노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 특유의 깊고 조용한 표정이 있을 뿐이었죠. 재훈의 차가 다시 출발했을 때 순자 씨는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흩어졌지만 손을 올려 정리하지도 않았어요. 이동식 씨가 그 옆에 조용히 서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지만 꼭 쥐는 힘만큼은 단단했어요. 그 손 안에는 아직 아내에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동식 씨 부부가 살던 집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자리한 30년도 넘은 작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순자 씨가 손수 심은 나무가 두 그루 있었고 대문 앞에는 해마다 봄이면 수국이 피어올랐어요. 크고 화려한 집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반평생을 살아온 공간이었고 그 집 한 채가 이들에게 남은 전부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그 동네 일대의 재개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소문 수준이었지만 구청의 개발 계획이 접수됐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일대 땅값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집들이 많은 동네였지만 위치 자체가 나쁘지 않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지역은 머지않아 크게 오른다는 말이 나왔죠. 재훈이 그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지인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는 당시 사업 실패로 꽤 큰 빚을 안고 있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관리하고 있었지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혼자 감당하고 있었고 회사에서의 직함은 임원이었지만 실상은 자신의 지분 대부분을 이미 담보로 넘긴 상태였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게 부모님 집이었어요. 집은 아버지 명의였습니다. 법적으로 그 집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재훈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었죠. 하지만 만약 아버지가 그 집을 팔겠다고 결정하거나 재훈에게 위임장을 써준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재훈은 직접 부탁을 해볼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집이 있었고 돈 문제에 있어서는 유독 냉정하게 판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 실패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집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것 자체가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재훈은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부모님이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삼아 요양원 입소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은 자연스럽게 비게 되고 관리가 힘들다는 명분으로 매각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것이라 봤죠. 아내도 이 계획에 동의했어요. 부모님이 직접 결정하신 거라는 형식만 갖추면 돼. 그렇게 하면 아무도 뭐라 못해. 그 말을 아내에게 했을 때 재훈은 목소리 하나 흔들리지 않았는데 사실 그 순간부터 이미 무언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부모를 수단으로 여기는 마음이 그 말 한마디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요양원 입소 날이 정해진 뒤 재훈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초안을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아버지가 서명만 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세부 조건까지 맞춰놓은 서류였어요. 그는 서류를 서재 서랍 안쪽에 넣어두었는데 이미 머릿속에는 집을 팔고 빚을 갚고 다시 시작하는 계획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계획 어디에도 부모에 대한 죄책감은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았어요. 요양원 첫날 이동식 씨 부부는 2층 끝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창문 하나가 있었고 2개의 싱글 침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은근히 감돌았고 어딘가에서 TV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게 이 공간의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짐을 풀지 않은 채 침대 끝에 앉아 있었어요. 이동식 씨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작은 마당이 보였고 플라스틱 의자 몇 개와 화단이 있었는데 노인 한 분이 조용히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사람도 우리처럼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사연이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입소 수속을 밟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이 방으로 찾아왔어요. 이동식 어르신, 김순자 어르신, 내일 오전에 검사가 잡혀 있습니다. 무슨 검사요? 순자 씨가 물었더니
직원은 서류를 한 장 내밀며 말했습니다. 인지 기능 검사라고 어르신들 건강 상태 파악하는 기본 절차예요. 보호자 쪽에서 먼저 요청하셔서 미리 일정을 잡아뒀어요. 순자 씨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인지 기능 검사라는 말은 듣기 좋게 표현한 것이었지만 결국 치매 검사였어요. 자신이 치매라는 판단을 받게 되면 이후의 결정들, 재산 처리나 거주지 선택 같은 것들이 법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순자 씨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치매 아니에요. 병원에서도 그런 말 들은 적 없고요.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 그래도 입소하시면 다 기본으로 받으시는 거라서요. 직원은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직원이 나간 뒤 이동식 씨가 입을 열었어요. 순자야. 왜요? 재훈이가 직접 요청한 검사야. 아내는 남편을 바라봤고 남편은 그 서류를 조용히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서류 한쪽 구석에 보호자 요청사항이라는 항목 옆으로 이재훈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순자 씨는 오래도록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의 이름이 이런 서류 위에 이런 방식으로 적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밥을 굶어가며 학비를 댔고 취업이 안 된다며 풀이 죽어 있을 때 곁에서 밤새 이야기를 들어줬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부모를 이곳에 두고 치매 판정을 받게 하려 한다는 사실이 가슴 어딘가를 깊이 눌러왔습니다. 이동식 씨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울지 마. 안 울어요.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말과 다르게 소리 없이 재훈의 여동생 이서연은 오빠가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냈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전해 들었습니다. 따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일에는 알지 못했는데 지인에게서 연락이 닿아 겨우 소식을 접했어요. 전화기를 쥐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셨던 것도 아니고 거동이 불편하셨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오빠가 미리 상의를 했더라면 자신이 함께 모실 수도 있었는데 그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곧장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부모님 요양원 보낸 거야? 나한테는 왜 한마디도 안 했어? 내가 뭘 안다고. 어른 일이야. 어른 일? 나도 부모님 자식이야. 오빠만 자식이야? 재훈은 짧게 나중에 이야기하자 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오빠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느낌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부모님 소식이라도 직접 듣겠다며 오빠 집을 찾아갔습니다. 오빠는 마침 외출 중이었고 올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서연은 거실 한쪽에 있는 서재문이 열려 있는 걸 봤어요. 부모님 관련 서류라도 있으면 요양원 연락처를 알 수 있겠다 싶어 들어갔는데 탁자 위에 서류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심코 위에 놓인 것을 집어들었더니 부동산 매매 계약서 초안이었어요. 맨 위에 적힌 주소가 눈에 박혔습니다. 부모님이 30년 넘게 살아온 그 집이었어요. 날짜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한 달 뒤였어요. 서연은 서류를 제자리에 내려놓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표정을 관리하려 했지만 손이 떨렸어요. 올케가 돌아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서연은 그냥 연락처 찾으려 했어요 라고만 하고 서둘러 신발을 신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걸음이 빨라졌어요. 골목을 벗어나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 목록에서 엄마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연결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야. 서연이.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했어요. 서연아,
그 짧은 한마디에 울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전해준 이야기를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서재 탁자 위에 계약서 초안이 있었다는 것, 날짜까지 잡혀 있었다는 것을 전하면서 목소리가 자꾸 흔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집을 팔려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이동식 씨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말에 숨이 잠깐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동식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재훈이 요양원 이야기를 처음 꺼내기 몇 주 전부터 집 서류를 이것저것 물어보는 빈도가 갑자기 늘었다는 것을, 등기부등본이 어디 있냐고 집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를 이런저런 방식으로 물었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재훈이 모르게 흘러들어온 그 짧은 대화 속 단어들. 명예, 이번 달 안에 서류. 그냥 느낌이 왔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게. 그래서 이동식 씨는 혼자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랜 지인을 통해 법무법인 번호를 얻었고 요양원으로 오기 하루 전날 밤 아내가 잠든 뒤 조용히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만약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조언을 해줬어요. 아직 본인이 인지 능력이 정상이고 자의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재산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타인이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만약 요양원 측과 보호자 사이에 어떤 불법적인 합의가 있다면 그것은 별도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동식 씨는 그 전화 내용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내에게도, 요양원 직원에게도. 다만 변호사가 알려준 연락처를 작은 수첩에 옮겨 적어 주머니 안쪽에 넣어두었는데 낡은 수첩이었지만 그 한 장만큼은 빳빳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순자 씨가 물었어요. 이동식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기다려. 내가 시작해뒀어. 그 말의 의미를 순자 씨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을 같이 산 사람이라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저 눈빛을 할 때는 이미 무언가를 결심한 뒤라는 것을. 바람이 창을 두드렸지만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말없이 서로의 손을 쥐고 있었어요. 작은 방 안에서 나이든 부부가 한밤을 함께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손이 전부였어요. 양원에 들어온 지 2주가 지났을 무렵 이동식 씨는 이 공간이 처음 보이던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설은 겉보기에 깔끔했고 직원들도 표면적으로는 친절했어요. 하지만 며칠을 지내다 보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202호의 박씨 어르신이었어요. 이동식 씨와 비슷한 연배였는데 처음 만났을 때 또렷하게 대화를 나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소한 지 열흘 만에 갑자기 인지기능 저하 판정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직원들이 그분 방에 드나드는 빈도가 갑자기 늘었고 어느 날부터는 가족이 데리러 와도 면회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이동식 씨는 식당에서 우연히 요양보호사 한 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어르신, 여기 좀 이상한 구석이 있어요.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게 이상합니까? 보호자한테 연락도 안 하고 검사 결과를 먼저 외부 기관에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그 요양보호사는 말을 더 잇지 못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누군가 복도 쪽에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이동식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숟가락을 들었지만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이동식 씨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변호사에게 받아 적은 연락처 옆에 메모를 하나 추가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이 요양원은 단순히 아들이 부모를 맡긴 공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들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순자 씨는 그날 밤 남편이 수첩을 들여다보는 것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뭘 적어요? 기록이야. 나중에 필요할 수 있어. 무서워요. 이동식 씨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무서운 게 맞아. 그런데 모른 척하면 더 무서운 일이 생겨. 순자 씨는 대답 대신 이불을 더 단단히 여몄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고 복도 어딘가에서 발소리가 지나갔다가 멀어졌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침대에서 눈을 감지하는 채 오래도록 그 어둠을 버텼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와 통화를 마친 뒤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감정에 흔들리고만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오빠가 이미 계약서 초안까지 준비해뒀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서연은 노인 복지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구청 복지팀에 익명 제보가 가능하다는 것, 본인 동의 없는 입소와 선별적 검사 결과 공유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씩 확인해 나갔어요. 그리고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내가 신고할 수 있는 데를 찾았어. 아버지한테 여쭤봐 줄 수 있어? 아버지가 이미 뭔가 준비하고 계시다고 했잖아. 서연아, 내가 그런 데까지 알아봤어? 응. 거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전화기 너머에서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움직이고 있어. 서연아, 내가 진짜 힘이 된다. 통화를 끊은 뒤 서연은 구청 복지팀 번호를 메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 저도 할게요. 까치요. 몇 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다. 두 글자였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이동식 씨가 변호사에게 두 번째 전화를 건 건 요양원에 들어온 지 꼭 3주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번엔 단순히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직접 수집한 정보를 넘겼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한 요양원 내부의 이상, 징후, 박 씨 어르신 사례처럼 부당해 보이는 검사 진행 정황, 그리고 자신이 요청하지 않은 인지기능 검사가 보호자 단독 요청으로 이미 잡혀 있었다는 사실까지요. 변호사는 그 내용을 듣고 난 뒤 구청 복지팀에 공식 제보를 넣겠다고 했습니다. 이동식 씨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 법무대리인 명의로 접수하는 게 처리 속도가 빠를 수 있다고 했어요. 이동식 씨는 동의했습니다. 서연도 같은 날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별도로 제보를 넣었어요. 아버지가 수집한 정황과 자신이 오빠 집에서 직접 확인한 계약서 초안 내용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담당자는 내용이 구체적이라며 빠르게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며칠 뒤 요양원에 낯선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구청 복지팀 담당자 2명과 사복 차림의 경찰 1명이었어요. 원장은 예고 없는 방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겉으로는 협조하는 척 안내를 했습니다. 조사팀은 입소자 명단과 동의서, 검사 결과, 서류, 보호자 연락 기록 등을 요청했어요. 서류를 살펴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이상한 점이 금세 눈에 띄었어요. 일부 입소자들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 가족 단독 서명만으로 입소가 완료된 사례가 여러 건 있었고,
인지기능 검사 결과가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되기 전에 보호자 측으로 먼저 공유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이는 의료정보 처리 절차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었어요. 담당자는 이동식 씨와 순자 씨를 별도로 면담했습니다. 이동식 씨는 수첩을 꺼내 적어온 기록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날짜와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자는 꽤 오래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어르신, 이걸 이렇게 기록해 두신 게 큰 도움이 됩니다. 기록해야 증명이 되니까요. 이동식 씨가 담담하게 말했을 때 담당자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로 침착하게 대응하는 분을 만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조사는 며칠에 걸쳐 계속됐고 요양원 측은 점점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절차가 정상적이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서류가 제시되자 실수였다는 말로 후퇴했고 그 다음엔 보호자 측 요청을 그대로 따른 것뿐이라며 책임을 밀었어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재훈의 이름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구청 복지팀과 관계기관이 협력해 진행한 조사에서 요양원의 운영 방식에 복수의 문제가 드러났어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요양원은 일부 보호자들로부터 별도 금전을 수수하는 조건으로 노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입소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를 선별적으로 보호자 측에 먼저 제공해 온 것으로 확인됐어요. 쉽게 말하면 가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흘러가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온 구조였습니다. 이재훈의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어요. 요양원 측과 이재훈 사이에 오간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가 확보됐고 그 내용에는 인지기능 검사 결과를 빠르게 받고 싶다는 요청과 이후 집 처분 문제를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혐의로 연결되는지는 이후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였지만 적어도 해명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이 사건은 지역 뉴스에 처음 보도됐고 이어서 전국 단위 방송에서도 다뤄졌습니다. 노인을 시설에 맡기면서 재산 처분을 시도한 가족, 그리고 그의 편의를 제공한 요양원이라는 구도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어요. 보도가 나간 뒤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이재훈은 뉴스를 보고 난 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이름이 직접 나온 건 아니었지만 맥락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주변 지인들이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일부 지인들은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아무도 위로하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아내는 거실 소파에서 뉴스를 켜둔 채 말이 없었습니다. 재훈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지만 그 노을이 지금 자신에게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풍경인지 느꼈습니다. 그날 밤 재훈의 휴대폰에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재훈아, 아버지다. 전화해라. 재훈은 그 문자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화면이 꺼졌다가 다시 켜도 같은 문자였어요.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버튼에 손가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지금 어떨지, 그리고 자신이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말이 나올 수 있을지가 무서웠어요. 봄이 오고 2달이 지났습니다. 이동식 씨와 순자 씨는 요양원을 나왔어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았지만 변호사가 함께 움직여줬고 복지팀도 퇴소 과정에 도움을 줬습니다. 나오던 날 요양원 복도를 걸으며 순자 씨는 처음 이 복도를 걸었던 날을 떠올렸어요. 그때와 같은 소독약 냄새였는데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들어오는 길이었고 오늘은 나가는 길이었으니까요. 두 분은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원래 살던 집은 아직 법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재훈이 준비했던 매매 계약은 성사되지 못했고 집은 여전히 이동식 씨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여러 선택지를 제시했지만 이동식 씨는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어요. 지금 당장은 조용히 쉬는 게 먼저라고. 이재훈은 그 사이 부모에게 전화를 2번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동식 씨가 받았고 짧은 대화가 있었어요. 재훈은 미안하다고 했고 이동식 씨는 한동안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2번째 전화는 순자 씨가 받았어요. 재훈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순자 씨는 전화기를 꼭 쥔 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용서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른 일이었고 지금 당장 어느 쪽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살면서 생각해봐라. 내가 뭘 한 건지.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 씨는 창가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 주말 서연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식혜 한 병을 들고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어머니는 등을 두드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게 충분했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서연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근처로 이사 올게요. 자주 올 수 있게. 이동식 씨는 식기를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오랫동안 굳어있던 눈가가 처음으로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네. 그 말이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방 안에 퍼지고 창문 너머로 늦은 봄 햇살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아들과의 관계도 집 문제도 아직 매듭이 지어진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식탁 앞에서만큼은 지난 몇 달 동안 잃었던 무언가가 조금씩 되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가족은 항상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핏줄이 곧 신뢰를 의미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무너지려는 순간 손을 내밀어 준 사람, 말하지 않아도 알아채 준 사람, 누구보다 먼저 용기를 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